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알람부터 껐습니다. 혹시나 알람 소리에 아내가 일어날까 싶어서였어요. 다행히 아내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눈치네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나갈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려는데 그 순간 안방문이 열렸답니다. 벌써 나가게? 아침이나 먹고 가지. 기다려. 내가 금방 차릴게. 에이, 됐어. 예약 손님 올 시간 다 됐어. 손님 머리만 해주고 간단하게 먹을게. 자기는 좀 더 자. 괜찮아. 어차피 잠도 다 깼는걸. 정말 아침 먹을 시간 없어? 알았어. 손님 봐주고 나서 꼭 챙겨 먹어야 돼. 어차피 아버님도 드셔야 하니까 거르지 말고. 알았지? 그래, 그럴게. 다녀올게. 아내가 걱정스러운지 제 뒷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서 있더군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아내가 좀 아픕니다. 흔히 백혈병이라고 불리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거든요. 일단 치료가 잘 돼서 조금은 마음을 놓고는 있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라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치료만 잘 받으면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1년 넘기기도 힘든 병이었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 얼마든지 치료 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엇보다 아내가 저와 두 아이를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닌 걸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아내를 믿고 열심히 살아야지요. 가족이 헤어지는 경험을 이제 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조그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따로 직원은 없이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동네 미용실 중에 그런 곳이 많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손님이 밀릴 때면 제대로 끼니조차 챙기기 힘들 때가 많지만 그조차도 전 행복이라고 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끼니를 거른다는 건 그만큼 수입이 는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면 제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풍족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한 거란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특히 돈 때문에 가족의 평화가 위협당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겪게 되면 돈을 버는 일에 소홀할 수가 없게 되는 이유지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 기댈 곳이라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죄송한 말이지만 전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는 놈입니다. 남들처럼 단란한 가정이라는 건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발단은 역시 부모님의 불화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내에서 본다면 두 분은 항상 싸움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어린 제가 부모의 부부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유가 뭐였던 어린 자식 앞에서 꼭 그렇게 큰 소리를 내야 했을까요? 때론 폭력이 일어나는 일도 심심치 않았습니다. 흔히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걸로 생각하시기 쉬울 테지만 저희 집은 그 반대였어요. 언제나 목소리를 키우신 분은 어머니셨고 때로 구사되는 폭력 역시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실 뿐이었어요. 그래, 술 좀 먹었다. 속이 답답해서 술이라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 왜? 네가 잘했어 봐. 내가 왜 술을 마셔? 술 마시다 취해서 잠들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건데 그걸 갖고 뭐라 그래? 뭐라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봐. 와이프가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걱정? 지금 그게 걱정하는 태도야? 걱정할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 네가 돈만 잘 벌어오면 내가 왜 술을 마시겠냐고. 허이구 속 터져. 미안해. 근데 지난달에 일한 돈을 안 주는 걸. 난들 어떡해.
네가 바보라서 그렇잖아. 장 씨랑 김 씨는 돈 받았다던데. 근데 왜 너만 돈을 못 받았대? 네가 바보라는 소리잖아. 아무리 어리숙해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먹일 돈이라면 대가리에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 미안하다면 다야. 꼴 보기 싫으니 나가. 나가서 동냥을 해서라도 돈 갖고 와. 싸움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참 얌전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몰아쉬건 참고 또 참는 분이셨답니다. 싸움이 끝나고 답답하다며 어머니가 집을 나서고 나면 비로소 절 보며 웃어주시는 분이셨어요. 놀랐지? 에휴, 엄마가 화가 났나 보다. 아버지가 못나서 그래. 아빠가 김치볶음밥 해줄까? 우리 경이 좋아하잖아. 그래서였을 겁니다. 전 언제나 아버지 편이었거든요. 엄마는 그 시절 수시로 술을 마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느라 저를 챙기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가난한 가정 형편 덕에 남들처럼 장난감도 마음껏 못 샀고 외식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셨어요. 요즘이야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일당도 세고 상황에 따라 돈도 적잖게 번다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날 받은 일당으로 쌀 사고 어쩌고 하면 금세 바닥이 날 정도로 박봉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저희 집 형편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아주 어렸으니 뭘 합니까? 옆집에 살던 친구 놈이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라며 들고 나온 로봇 장난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졸랐던 거죠. 아빠, 나 진승이처럼 로봇 갖고 싶어. 사줘. 그깟 로봇 장난감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런 장난감 하나 사줄 처지가 아니셨어요.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아서 어머니에게 핀잔을 당하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버지에겐 돈이 없으셨답니다. 버는 돈은 모두 어머니에게 주시곤 자신은 한 끼 밥 먹을 돈도 안 챙기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러니 로봇을 사줄 돈도 없으셨던 거죠. 부모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이 갖고 싶어 하는 걸 못 사주는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만 그때야 어디 그런 걸 알겠습니까? 로봇? 어떻게 생긴 건데? 있잖아, 슈퍼그랑조. 슈퍼 그랑조? 아빠가 잘 몰라서 미안. 그거 조금만 더 이따 사주면 안 될까? 지금 사줘. 진승이가 막 자랑해. 지네 아빠가 사줬다고. 얼른 사줘.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사주고 싶어도 사줄 돈이 없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도 하는 수 없었답니다. 덕분에 제가 엄청 삐졌을 겁니다. 5살짜리가 그렇죠 뭐. 아마 며칠 뒤였을 겁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뭔가를 건네주셨답니다. 경아, 이거. 이게 뭔데? 어린 제 기억에도 도대체 뭔지 모를 그런 거였어요. 나무를 깎아 만든 거였는데 아버지는 그걸 로봇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말한 거 슈퍼 그랑조잖아. 이게 무슨 슈퍼그랑조야. 슈퍼그랑조는 팔도 접어지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건 나무잖아. 슈퍼그랑조는 나무 아니야.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거 말고 진짜 슈퍼그랑조 사줘. 제가 그걸 던져버렸었던 거였을까요?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눈엔 전혀 슈퍼 그랑조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아빠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아빠가 보기에도 안 닮긴 했다.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만들어줄 테니 지금은 이거 갖고 놀아. 참 다정한 분이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주시려던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진짜 목수는 아니셨어요. 일 다니시면서 다른 분들 하는 걸 보고 눈동냥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조악한 로봇을 만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걸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베이고 다치시기도 하셨을 테고요. 전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친구들처럼 근사한 로봇을 가질 수 없다는 것만 슬퍼했답니다. 그렇게 싫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로봇을 꽤 가지고 놀았어요. 장난감이라고 해봐야 그것 말고 두어 개가 다였으니 끝까지 내팽개칠 수는 없었던 거지요. 아버지는 그 이후 정말 자신의 말씀처럼 한층 나아진 로봇 서너 개를 더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잘 만든 로봇은 우리 편, 초반에 만든 엉성한 로봇은 악당 편이라며 가지고 놀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나 그 로봇들을 오래도록 가지고 놀 순 없었어요. 원인은 역시 두 분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가 당신 봤대. 그게 사실이야?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볼 수 있지. 동네에서도 볼 수 있고 식당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말이 아니야. 당신이 민망한 곳에 어떤 남자랑 들어가는 거 봤다는데. 뭐라고? 김 씨가 어쩌고 저째? 민망한 곳이 어딘데? 그게 모텔이라고. 하, 진짜 기가 막히네. 그래서 당신 말은 지금 내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다 그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김 씨가 봤다 그러니 하는 말이지. 그래, 다른 사람 말 듣고 자기 여자 바람 피운 환양년 만드니 좋아? 그런 환양년이랑 왜 살아? 그게 싫으면 헤어지든가. 그 말이 아니잖아. 김 씨가 하도 그러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 그게 그 말이잖아. 그냥 욕을 해라, 욕을 해. 화를 내든가. 아,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좀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할 거면 말을 말았어야지. 난 나쁜 년 만들어 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니가 무언가를 던지셨어요. 재떨이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컵이었을지도요. 그게 무엇이었던 건 그 물건이 아버지 얼굴을 때리신 건 분명히 기억이 나요. 순식간에 피가 터지던 것도요. 두 분이 싸우시면 항상 전 제 방에서 몰래 그걸 훔쳐봤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매번 그랬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는데도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아! 바보야. 왜 그걸 맡고 있어? 당신 눈이 없어? 아유 씨. 드문 일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할 때면 옆에 있던 무언가를 던지곤 하셨답니다. 운 나쁘게도 그날은 그게 아버지의 얼굴로 날아간 거였고요. 전 그때 다른 집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니었지만 제가 매번 본 게 그랬으니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나가실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기억은 중국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낮에 집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집에 안 계셨고 저 혼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우리 경이 놀고 있었네. 이거 받아라.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가 문방구에서 파는 진짜 로봇 장난감을 주셨답니다. 우와, 그랑조다. 아빠, 이거 진짜 그랑조지. 그래, 우리 경이 선물이야. 점심은? 엄마가 차려놓고 나갔어. 저기 상해. 식어 빠진 된장찌개에 멸치랑 콩자반이 올려진 상은 제가 어린 시절 내내 먹었던 메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시곤 곧 말씀을 하시대요. 경아,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짜장면? 정말이지? 우와, 신난다. 어서 가. 잠시만, 아빠 뭐 좀 챙기고. 아빠가 일하러 가야 해서 물건을 챙겨야 해. 빨리 해. 나 배고파. 아버지가 허름한 가방에 무언가를 담으셨답니다. 옷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제 첫 장난감이 담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물건을 챙기고는 근처 중국집으로 절 데리고 가셨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짜장면은 최고의 음식일 겁니다. 얼굴에 짜장을 묻혀가며 정신없이 먹고 나니 아버지 앞에 놓인 짜장면은 하나도 줄지 않았더군요. 아빠는 왜 안 먹어? 아빤 배가 안 고파. 우리 경이 더 먹을래? 응, 나 2그릇도 먹을 수 있어. 우리 경이 진짜 씩씩하네. 앞으로도 그래야 돼. 응, 나 씩씩해.
지난번에 창호 형이 밀어서 넘어졌을 때도 난 안 울었어. 종수랑 기훈이는 맨날 우는데 난 안 울어. 나 씩씩하지. 그럼 우리 경이 세상에서 제일 씩씩해. 그래서 아빠가 더 미안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기분 말입니다. 비참했을 겁니다. 수시로 이어지는 아내의 바람,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이어지는 폭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도망치는 거였으니까요. 평범한 남자라면 그 일로 아내를 때리든 이혼을 하든 했을 테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신 거였답니다. 제게 자신의 목까지 짜장면을 덜어주시고 정신없이 그걸 먹는 아들을 바라보던 당신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어머니는 집안의 가장이 사라졌음에도 별 걱정을 안 하시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그걸 바란 사람인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게 바로 제 새아버지의 등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한 서너 달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태경아, 인사드려. 새아버지시다. 새아버지는 무슨,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그놈 참 귀엽게도 생겼다. 제가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새아버지라는 게 뭔지 정도는 알았답니다. 새아버지든 헌아버지든 아버지란 사람은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엄마에게 돈을 주고 저에게는 장난감을 사주는 그런 사람이요. 엄마에게 돈을 주신 건 맞습니다만 제게 장난감을 사주시진 않으셨어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된통 혼이 났거든요. 장난감이 뭐가 필요해? 원래 쓰던 거 쓰면 되잖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눈치는 있어야지. 내가 어쩌다 저런 혹을 낳아서. 아이 사람아, 애들어. 아무리 어려도 지 싫다는 소리는 아는 게 사람인데. 들으라지. 그러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인간은 집 나갈 거면 애새끼도 데리고 가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척하더니 정작 자기 살자니 거추장스러웠나 보지. 사람 말하는 거 하고는. 그래서 그 인간 소식은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디서 뒤졌겠지. 아니면 지 새끼라도 한번 보러 올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걸 보면. 몰라.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야. 우리 나가자. 속에서 천불이 난다.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그렇게 실컷 혼이 난 저를 내버려 두고는 두 분이 나가셨답니다. 저녁 먹으라며 1,000원짜리 한 장 주시고 나가신 두 분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곤 하셨어요. 새아버지는 사실 저를 예뻐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계부들이 그러하듯 저를 구박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지만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정작 저를 괴롭힌 건 어머니셨어요. 해도 티도 안 나는 공부를 해서 뭐한대? 어차피 대학이란 것도 돈 좀 더 받자고 가는 거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낫지. 어머니는 제가 돈이나 축내는 기생충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들 정도로 저에 대한 애정이 없으셨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당신이 10달 동안 담았다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제가 그토록 못마땅하셨던 거였을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와 돈을 벌 때도 어머니는 굳이 저를 찾지 않으셨거든요. 안 그런 부모도 많잖아요. 자식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챙기시는 분들 말입니다. 최소한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거추장스러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냥 안 보고 살면 더 좋은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빠, 진짜 어머님 안 불러도 돼?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서운해하실 분 아니야. 내가 집 나온 지 10년이 넘도록 찾지도 않으신 분이야. 그런 분을 굳이 불러야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러다 제 적성에 맞게 느껴진 곳이 바로 미용실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너무 잘 적응했답니다. 진짜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운이 좋았던 건 그렇게 모은 돈을 운 좋게도 늘릴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다니던 미용실 사장님이 예전에 증권사에서 일하셨던 분이셨어요. 명예퇴직을 하시고 우연한 계기에 미용실을 차리셨답니다. 사장님이 직접 머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원장을 따로 스카웃하셔서 하셨답니다. 가끔 가게에 나와선 살펴보시는 정도였지요. 당신 말대로 늙어서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꽤 돈이 많으셨거든요. 그게 주식을 통해서 버신 거였어요. 제가 그 비법을 어느 정도 전수받은 거였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미용실에서 일한 게 7년을 넘었답니다. 그런데다가 일머리도 꽤 있었고요. 무엇보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었답니다. 그러니 예쁘게 봐주신 거였어요. 거의 아들뻘인 제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본 사장님이 절 대견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렇다고 막 이상한 데 넣고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아이, 은행에만 돈 넣어두는 게 상책은 아니요. 주식이 투기라는 사람도 있지만 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투기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20년 이상을 증권사에서 일하셨으니 누구보다 주식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답니다. 손해를 본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모은 돈을 거의 3배 가까이 불릴 수 있었답니다. 제가 제 미용실을 차릴 수 있게 된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답니다.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부모님 자리 채워주시기로 한 거 알잖아. 나한테는 그분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셔. 당신한테도 잘해주시고 어차피 어머니는 나랑 더 이상 묶일 이유도 없는 분이셔. 자기 자식들만 있으면 될 건데 뭐. 어머니는 새 아버지와 살림을 합친 후 아이 둘을 낳으셨어요. 저한테는 거의 조카뻘인 애들이었어요. 뭐가 됐건 형제겠지만 거의 본 적이 없으니 사실 그런 생각도 없었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랑 제 사이가 그러니 굳이 그때라고 해서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정다운 가정을 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아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주면서 더더욱 그랬어요. 진짜 이런 게 행복이지 싶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됐어요. 옛 어른들이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말이 그렇게 실감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는 안 그러셨죠. 평생 제 입에 뭐가 들어가건 말건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린 분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달랐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려고 하셨던 건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였지만 분명히 그러셨던 건 알았지요. 근데 결국 아버지조차도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걸 보면 아버지 역시 저처럼 부정을 느끼진 않으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힘드셨을 것 같긴 했죠. 어머니가 툭하면 술을 드셨고 그걸로도 모자라 바람을 피우며 수시로 아버지를 고통에 빠뜨렸다는 것도 이젠 압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자식을 내버려 두고 떠날 이유였을까요? 제가 아버지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진 않아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개인적인 어려움은 있을 거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두 분을 원망하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두 분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고 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얻었으니까요. 원망 따윈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겐 돌봐야 할 소중한 사람이 셋이나 있었으니까요. 미용실을 차린 후 초반엔 좀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하는 미용실엔 동네 어머님들이 잘 안 오시거든요. 동네 미용실이라는 게 머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동네 사랑방 구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남편과 자식을 회사와 학교에 보내고 나서 한가한 시간에 미용실에 와서는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게 나름의 낙인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남자가 끼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요즘엔 한 집 걸러 한 집이 미용실이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고 자연히 손님도 분산되는 통에 더 그랬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으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드문 시간이면 근처 상점이나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간도 열심히 소통하고 동네 일이면 앞장서서 총대 매기도 했답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땡땡 미용실 젊은 원장이 사람 참 사근사근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러면서 손님이 늘었답니다. 이젠 동네 어머님들도 꺼리낌 없이 제 가게를 찾아와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미용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고요. 이 원장, 남자들은 왜 그래? 술 먹고 들어와서 미안하면 꼬리를 내려야지. 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맞아, 이 원장도 남자니 설명 좀 해봐. 이모님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 원장한테 다 물을까. 자기는 남자니까 그래도 알 것 같아서. 아무래도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안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왠지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 싶으니,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럴 때는 적당히 봐주세요. 그리고 더 잘해주시면 미안해서라도 다음날 꽃이라도 사들고 오지 않을까요? 남자란 게 원래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 동네 아줌마들의 카운슬러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런 소문이 나면서 더더욱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덕분에 돈 좀 벌었죠. 그래봐야 애가 둘이니 크게 모을 수는 없었답니다. 사장님이 그러셨잖아.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고. 이 돈 없어도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싶은 돈으로 해야 조급해하지 않는 거고, 그래야 여유롭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오빠 지금 그럴 수 있어? 못 그럴걸? 오빠가 그랬잖아. 요새 파마 말면서 이 돈이면 우리 정우 장난감이 하나다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잘도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우리 적금도 들어가고 주택보금도 차곡차곡 쌓고 있어. 나도 더 아끼고 모을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가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더 동네 일을 도맡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결국은 동네 장사니까요. 그러면서 주변 일에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저희 동네가 좀 낙후된 지역이랍니다. 시가지 쪽으로 가면 서울 못지 않은 곳이지만 주택가 쪽은 아직 좀 그래요. 가끔은 시골 장터 느낌이 날 때도 있는걸요. 그런 걸 대표하는 게 바로 노점상이랍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어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노점상들도 예전처럼 아무 곳에서나 장사를 할 수 없게 돼서랍니다. 원래 노점상이라는 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판을 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가능했겠지만 요샌 그게 됩니까? 대로변은 단속이 심해서 그렇고 가게가 모인 곳에선 가게 주인들 눈치 때문에 쉽게 판을 벌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요새는 가게에다 일종의 월세를 내고 판을 벌리기도 한다더군요. 근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노점상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물건 조금 깔아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실까요? 그런 분들이 하루에 팔아봐야 몇 개를 팔 거며 그렇게 팔아봐야 하루 몇만 원이 전부일 텐데요. 그래서 전 제 가게 앞에서 노점을 펼치신 어르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놔두었답니다. 그걸 보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들이 많으셨어요. 이 원장, 앞에 저 놓친 애 뭐야? 자기가 허락했어? 염치도 없지. 미용실 앞에 저런 물건 펼쳐놓으면 손님들이 오다가도 가겠네. 아줌마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상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좋게 80대로 보이시는 할아버님이 어느 날 저희 미용실 문을 두드리셨답니다. 흔한 건 아니지만 할아버님들도 가끔 오시기에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답니다.
어서 오세요. 머리 하시게요? 아이, 그게 아니고 뭔가 쭈뼛쭈뼛 하시는 눈치였어요. 바로 감이 왔어요. 가게를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물건을 팔아달라거나 혹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지가 없어졌다고들 하시는데 가게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요.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그 할아버님도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할아버지가 그러니 그냥 내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요. 10,000원이면 식사하시지 않을까요? 카운터 금고를 열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드렸어요. 식사라도 하시란 뜻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요 앞에 자판을 좀 벌릴 수 있을까 하고 영업에 방해 안 되게 한쪽 구석에다 할게요. 필요하다면 내가 월세 조금 내도 좋고. 할아버지가 보여준 물건은 이런저런 자파들이었어요. 남자 허리띠도 있고 건전지의 구두약 같은 생활용품이었어요. 요새 저희가 자주 가는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들이요. 그런 걸 자판에서 누가 살까 싶은 물건들이죠. 게다가 품질도 조약해 보이니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가게 앞에 그런 게 깔려 있으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 승낙하면 안 될 일이었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할아버님은 인생의 풍파를 오롯이 견뎌낸 그런 얼굴이셨거든요. 자식도 없을 것 같고 모아둔 돈도 없을 게 분명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다만 10만 원이라도 월세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할 말로 한 달 내내 팔아도 그만큼이 남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게 앞, 정확히는 앞이 아니라 가게 옆쪽에 있는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판을 여신 거였답니다. 당연히 저희 가게 단골 이모님들이 저보다 먼저 불평을 말씀하셨죠. 감사한 일이었어요. 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네,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미안한 말이지만 저런 양반이 앞에 있으면 왠지 가게 들어서기가 꺼려질지도 모르는데. 죄송해요. 손님들 불편하실 거 아는데 저 어르신 여기 나가면 어디 가시겠어요. 단속이 와도 젊은 사람들처럼 도망가지도 못하실 거고 다른 가게 앞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요. 그냥 제가 좀 불편하면 되잖아요. 다른 손님들한테는 이모님이 좀 잘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동네에서 이모님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사람 너무 좋아도 탈이라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어째.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자기 실속 먼저 챙기는 연습부터 좀 해라. 내가 진짜 이 원장이 아들 같고 조카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알지? 아이, 그럼요. 제가 이모님 때문에 얼마나 편한데요. 뭐 암튼 도와주시는 김에 계속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이모님 좋아하시는 수정궁 해물짬뽕 쏩니다. 변주군. 누가 내가 해물짬뽕 얻어먹으려고 그럴까? 그래도 이 원장이 쏜다는데 안 먹으면 안 되겠지? 호호호. 아이, 근데 이모님, 오늘은 둘 말고 셋이서 먹어요. 괜찮으시죠? 저희 가게 앞에서 노점을 하시던 어르신까지 불러드렸답니다. 몇 번이고 사양하셨지만 이미 시켜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수시로 저희 가게로 어르신을 모셨어요. 날이 괜찮으면 모르지만 이미 겨울 초입이어서 여간 쌀쌀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좀 꺼려하시던 손님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르신이 고맙다며 제 일을 수시로 도와주신 때문이었어요. 안 그래도 혼자서 일하다 보면 정신 없을 때가 많았는데 어르신이 도와주시니 한결 숨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반년 가까이 지나자 어르신이 노점 일보다는 오히려 제 일을 도울 때가 더 많아질 정도가 됐답니다. 손님들도 어르신이 저희 가게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주셨고요. 어르신, 저 염색약 3호 좀 가져다 주세요. 갈색이요.
가녀린 체구와는 달리 여간 빠릿빠릿하시지 않았답니다. 여긴 참 별나. 나 미용실 웬만큼 다녔는데 이런 곳은 처음이야. 할아버지가 조수인 미용실 아마 어디에도 없을걸? 에이, 조수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 꼭 조수라고 해야 조수인가? 일 잘 도우면 그게 조수지. 안 그래요, 할아버지? 맞아요. 참 어지신 양반이셨어요. 평생 거리를 떠돌았을 것만 같은 분이셨는데 말이나 행동은 그리 점잖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오만한 생각이었답니다. 뭐든 잘 될 것 같은 제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쳤거든요. 백혈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내가 그 즈음 들어 수시로 잔병 치레에 시달렸답니다. 기운이 없다면서 감기 몸살을 달고 살기도 했고 코피도 종종 흘렸고요. 어린 두 놈 혼자서 키우느라 좀 시달렸을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계속 그러니 덜컥 겁이 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백혈병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백혈병이란 말을 들으면 먼저 죽음부터 떠올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전엔 치료가 불가능해진단 후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죽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달라졌더라고요. 치료제도 좋은 게 많이 나왔고 의학도 획기적으로 발달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저도 저지만 엄마 손길이 필요한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낫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힘들다는 항암도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 정도로 독한 항암 치료 후유증이 아내를 괴롭혔지만 정작 아내를 괴롭힌 건 그게 아니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적금도 깨고 주택보금도 다 깼잖아. 나 항암이랑 먹는 치료제 그만할래. 나 이제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선생님이 그랬잖아. 지금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라고. 아이,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할 테니까. 당신은 몸 나을 생각만 해. 어떻게 그래. 우리 집 사정 내가 제일 잘하는데. 미안해. 나 때문에. 김보영, 너 자꾸 그럴래?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너 없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 준영이랑 수아 봐서라도 약해지지 마. 알았지? 아내가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야 모은 돈으로 버텼지만 백혈병 치료라는 게 돈을 엄청나게 요하는 거였거든요. 1년이 지나니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을 드러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관해, 그러니까 완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한참이었거든요. 대출을 받던 지인들에게 빌리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었어요. 새삼 아내한테 미안해지더군요. 변변치 않은 남편 덕에 온전히 치료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정말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 더 답답했죠. 그때 저를 위로해준 게 바로 어르신이었어요. 제가 아픈 아내 치료 때문에 수시로 미용실 문을 닫게 되면서 아내가 아픈 걸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답니다. 어르신이야 누구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아셨고요. 준영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지. 이 자넨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아니, 솔직히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도 힘들지만 아내가 저 때문에 치료받을 엄두를 못 내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못나서 아내가 치료를 안 받겠답니다. 너무 자책 말게. 예로부터 김병에 효자 없다고 했어. 왜 그랬겠나? 사람 지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 그것도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지. 너무 걱정 말게.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나오는 게 인생이라네. 아이, 자네 내가 잘 알지.
준영 엄마랑 준영이 수화 지키는 걸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나. 내가 알아. 걱정 마. 그야말로 말뿐인 위로였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아니셨고 그럴 의지도 없는 분이셨지만 그 말이 왜 그리 힘이 되는지요. 맞습니다. 제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든 방법이 나올 거였어요. 은행에 대출도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돈 부탁도 해보았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 흔한 집도 하나 없는 제게 은행이 뭘 믿고 돈을 대출해 주겠습니까? 지인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장 자기들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몇 천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죠. 약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거듭되는 좌절 앞에서 자연스레 그리 됐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모 원망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저와 인연이 아니니 모른 채 살아간다고 생각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막상 기댈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 엄한 부모 원망부터 하게 되대요. 낳아주면 부모입니까? 자식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전 그런 부모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남처럼, 아니 남보다도 못하게 대했고 아버지란 사람은 제가 아기 때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저를 낳았을까요? 술이 과하긴 했습니다. 미용실 셔터를 내리고 어르신 앞에서 마신 술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올랐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신세 한탄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어르신에게 그걸 한 거죠. 저와는 가족도 아니고 그저 오며 가며 만난 인연이니 못할 말이 뭐 있을까 싶어서였죠. 제가 울부짖듯 부모 욕을 해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만 봐주셨던 분이셨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면 어르신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곤 했답니다. 그때마다 절 토닥여 주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면 또 힘이 났었어요. 그래서 더 그랬던 거였답니다. 그래도 그날은 많이 심했어요. 제가 술이 완전 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웬만큼 술을 마셔도 필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대로 떠지지도 않는 눈을 치켜뜨자 걱정스러운 아내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답니다. 괜찮아?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 여기 꿀물, 얼른 마셔. 아, 미안. 근데 나 어떻게 들어왔어? 어떤 할아버지가 당신 부축해서. 그 할아버지 당신이 말했던 그분 맞지? 참 인상 좋으시더라. 당신이 힘들어서 그런 거니 나보고 이해해주래. 그러면서 나보고도 그러시더라. 엄마가 힘내주면 온 식구들이 힘내니까 앞으로도 더 힘내라고. 나 주책 맞게 그 말 듣는데 찡했어. 울 뻔했다니까.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사를 부렸더군요. 너무 창피했어요. 당장 가게에 나가면 사과부터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참, 당신 일어나면 주라는 게 있었는데 뭐 그간 임대료라나? 당신 뭐 임대료 받기로 한 거 있어? 임대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야 모르지. 자기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당신 일어나면 주래. 보면 알 거라고. 침대 아래에 뒀는데 자. 아내가 내민 건 흔하디 흔한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뭔가가 있었고요. 뭔가 해서 보자기를 열었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자기야, 이거! 제 손이 가리킨 곳을 따라가던 아내 역시 저만큼 놀란 눈치였습니다. 돈이었어요. 한 눈에 보아도 좋기 수천만 원은 될 정도였습니다. 5만 원권으로 쌓인 덩어리가 10개였거든요. 그거 돈이잖아. 그거 뭔데? 나도 몰라. 이걸 어르신이 줬다고? 뭐라고 그러셨는데? 말했잖아. 임대료라고 그러셨다니까.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이거 편지인가? 가방을 보던 아내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라고는 했지만 편지가 아닌 짤막한 메모였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나오는 게 인생이라는 말 기억나지? 이게 그 방법일 것 같아서 주제넘게 나서보네. 부담 가질 건 없어. 그간의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자네는 좋은 남편이고 훌륭한 아버지야. 내가 봐서 잘 알지. 그래서 더 자랑스러웠어. 누구랑 다르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라서 그간 고마웠네. 솔직히 어르신이 무얼 말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분명한 건 그 큰 돈을 아내의 치료비로 써주라면서 주신 거였어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괜히 안도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마냥 이유 없이 그 돈을 받는 건 아니었지 말입니다. 어차피 마음만 받고 돌려드리면 될 일이었지만 마지막 문장이 걸렸어요. 그게 꼭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서둘러 가게로 나갔답니다. 제가 몇 시에 나가건 어르신은 저보다 먼저 자신의 자리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야 저를 도와 가게 청소를 하고 잡다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였죠. 당신 말로는 늙은이 아침잠이 없어서 그런다셨지만 그게 아니란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더 감사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기대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 큰 돈을 내놓으신 건 이해가 안 갔어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던 어르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흔한 핸드폰조차 없던 분이셨으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어요. 1년을 훨씬 넘게 같이 지내면서도 제가 어르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제부턴가는 그냥 제 삶의 한 부분처럼 느껴져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이른 시간에 가게로 오셨으니 최소한 사는 곳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어르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없더군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몸을 감추신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흘렀어요. 어르신이 주신 돈은 결국 아내의 치료비로 쓰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어르신을 만나게 된다면 갚을 각오였습니다. 시간 참 빠르대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쯤이었어요. 나 어제 살 게 있어서 자유시장 갔다가 할아버지 봤어. 그 양반 말도 없이 사라져서 잘못된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렇게라도 보니 반갑더라. 일 있어서 아는 체는 못했는데 그러지 말걸. 할아버지면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해요. 당연하지. 내가 시력이 1.5야. 설마 내가 그걸 틀릴까? 어르신을 봤다는 소식에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결국 그날 예약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는 시장으로 향했답니다. 이모님이 말씀해 주신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잘못 본 건가 생각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시비가 붙은 건지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심코 보다 어르신을 발견했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거기서 장사하시면 저희 어떡해요? 빨리 치우세요. 미안해요. 잠시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참나, 그런 사람이 한둘이게요? 어서 치우라고요. 우리도 가게세 내고 하는 장사인데 염치가 있으셔야지.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니까. 말이 참 못됐대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화가 나서 못 참겠대요. 제가 불쑥 튀어나가려는데 어르신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어르신이 놀라시더니 펼쳐놓은 물건도 안 챙기시고 가방 하나를 들고는 달아나시려지 뭡니까? 언제나 끼고 계시던 가방이었어요. 도대체 언제적 가방인지도 모르게 낡고 허름한 가방을 어르신은 언제나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다니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까요? 그때 어르신이 그러시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게 있다고요. 저를 보고 황급히 몸을 일으키시다 바닥에 물기에 발이 미끄러지셨어요. 그러면서 가방 안에 든 물건들을 쏟으셨고요. 제가 더 놀라 어르신을 부축했답니다.
각이 어디 가세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제 부축에도 아랑곳 없이 어르신은 쏟은 물건들부터 챙기시더군요. 별거 없었습니다. 돋보기 안경과 통장, 그리고 얼마나 만졌는지 표면이 매끈매끈한 나무 조각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제가 그걸 주워 드리려는데 어르신이 한사코 말리셨어요. 안 가져가요. 어르신 보물이잖아요. 이게 무슨... 하도 질색을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얼핏 나무 조각처럼 여겨졌던 그걸 보다가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너무도 친숙한 물건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장난감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장난감. 제 어린 시절 언제나 악당 로봇의 대장이던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이후 그걸 찾을 수 없어 잠깐 실망했던 기억이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다른 쓰레기에 빨려 들어갔을 거라고. 어머니 눈엔 그저 쓰레기였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당연했죠. 그래서 마음을 접었던 거였어요. 그걸 어르신이 갖고 계셨던 겁니다. 비슷한 게 아니었어요. 그 로봇 뒤에 선명하게 제 이름 석자, 강태경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어르신이 가지고 계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거의 30년 전에 사라진 물건이었답니다. 제 생각처럼 쓰레기에 빨려 들어갔다면 이미 썩어서 사라졌을 텐데 그러질 않았답니다. 당황해하는 어르신의 얼굴에 누군가의 얼굴이 겹쳤답니다. 너무 오래전에 본 얼굴이라 이젠 떠올리기도 힘든 그 얼굴. 그 얼굴은 저를 두고 떠난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설마... 어르신이, 아니,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시대요. 미안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널 보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다였답니다. 일단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자 아내가 무슨 일인지 몰라 갸웃하더군요. 그러다 어르신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는 많이 놀라했답니다. 그렇게 가신 분이 무슨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저라는 거 알고 오신 거냐고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오빠, 화부터 내지 말고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응? 아내가 그랬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제가 더 화를 내지 않았다면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을지도 몰랐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동네 건달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알고는 내가 가서 따졌다. 그런데 네 엄마가 오히려 화를 내더구나. 자기는 이미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어쩌겠냐.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그래도 너를 챙기고 싶었다. 근데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 돈 한 푼 없이 내가 널 데려가면 길거리에서 떠돌다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걸. 그래서 네 엄마한테 약속을 받고 떠났다. 내가 조용히 떠날 테니 너 정성껏 키워달라고. 약속이요? 제가 어떻게 큰 줄 아세요? 설령 길거리에서 떠돌다 굶어 죽는 한이 있었다 해도 절 데려가셨어야죠.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맞다. 너라면 그랬을 거다. 근데 나 너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죽을 때가 되니 그걸 알겠더라. 그래서 사방팔방 물어서 널 찾았다. 너무 잘 살고 있더구나.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 너한테 안 좋은 기억 떠올리게 할 짓이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 그런 생각하셨으면 그대로 가시면 됐잖아요. 맞다.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구나. 며칠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같이 살긴 누가 같이 살아. 난 저 사람 몰라. 오빠 왜 그래? 아버님, 아니에요. 저 사람 그냥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아버지를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원수 같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중간에서 저희 둘을 계속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도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신 건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려고도 했고요. 근데 그것만은 한사코 거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함께 살면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조그만 방 하나를 구해서 살고 계세요. 혹시나 다시 도망갈까봐 단단히 못을 박긴 했어요. 한 번 버린 건 용서가 되지만 2번 그러면 절대로 안 본다고요. 아버지도 그러겠다셨어요. 아직은 어색한 것 투성이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저희 아이들 것이라면서 장난감도 사주셨네요. 예전처럼 직접 나무 조각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여전히 악당 1호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있답니다. 아마 그게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실 마지막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겐 악당이었지만 아버지에겐 저를 대신할 유일한 존재였으니 제가 그걸 물려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